있습니다. 일단 수강자가 너무 연령층도 차이가 나고 하시는 일도 다 다르고, 근데 이게 길쭉하면 강의하기가 굉장히 나빠요. 근데 강의 주제 자체가 썩 재밌는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Y 교수님들 관심 갖고 쭉 하신 일들이어서 그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한국사의 전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10년 앞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것이 직업으로든 교육으로든 경제든 모든 영역에서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최근에 이런 거 보다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임계점은 뭐냐면 사람의 두뇌를 넘어서는 그 지점, 물론 우리가 인공지능의 임계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언제쯤 올까 해서 인공지능 뭐 이세돌 바둑 뭐 이런 거 할 때까지만 해도 막 20, 30년 뒤에 뭐 이렇게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내년쯤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내년쯤 되면 이제 인공지능이야말로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갈 거야. 그 얘기는 통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SF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일이 생겨서, 근데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무슨 미래 전망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그래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거는 그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쭉 있어서 이 흐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변화를 뭐 주술사처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돼 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실 뒤에서 10분 동안 예배 드리는 동안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는 거 보면서 마음으로,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와이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각자에게도 좋은 열매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65살 넘어서는 강의하지 말자 이런 생각 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만들어 놓고 강의한다는 게 좀 창피하지 않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배우는 도둑들이어서 하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이런 집단 지성을 이길 만큼 그렇게 탁월한 전문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것들 다 모으면 대체로 해법은 찾아집니다. 그걸 모으는 과정, 또는 모으는 프로세스, 방법,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총선이 끝났습니까? 그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총선에 담긴 민심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총선에 담긴 민심. 이렇게 제가 물어보기 시작하면 갑자기 저랑 눈을 안 마주치십니다. 눈을 쫙 깔고 총선에 담긴 민심이 뭐예요? 네, 용산은 안 되겠다. 오케이. 네. 또 다른 분 뭐 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안 되겠다. 힘들다. 먹고 살기. 이런 게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네?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뭘 할 수 있는데? 대통령. 대통령. 아, 이거는 뭐 여안에 안 되겠다랑 비슷한 거죠, 그죠? 네. 네, 그렇죠. 국민들 책임이 큽니다. 평생을 남 뒷조사하고 수사하고 그분이 언제 국민들의 고통을 경험해 봤습니까? 체험해 봤습니까? 그거에 좀 생각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을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그게 민심이잖아요. 뽑은 게. 뽑아놓고 2년 만에 넌 안 돼.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자, 또 뭐가 있습니까? 미래 비전이 없다. 네? 미래 비전이 없다. 미래 비전이 없다? 그건 안 되겠다에 두 가지가 있어요. 얼굴도 보기 싫어. 짜증나. 텔레비전 나오면 틀어버려. 이런 심정이 기본적으로 안 되겠다에는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요. 그죠? 예,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보기 힘든데 그 옆에 사람까지 있으면 더 짜증나서 못 보겠어. 이게 사람들의 감정이잖아요. 정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분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미래 비전이 없어.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이건 좀 다른 거예요. 그죠? 미래 비전이 없어. 또 그래, 이거 많이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시작.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그죠? 이번 선거는 정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윤석열 싫어. 이거는 뭐 없잖아요. 까놓고 얘기하면. 그죠? 이번 총선에서 이 공약, 나는 이 정책 공약을 보고 찍었어. 이거는 꼭 돼야 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 비전이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럼 선거를 통해서 미래 비전이 보여줘야 되는데 당연하잖아요. 선거라는 건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정치인들의 경합장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 그게. 그럼 윤석열이 안 보여줬어.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 공약을 보고 찍었어. 자, 그럼 뭐 생각나는 공약 얘기해보세요. 네? 검찰개혁. 그렇습니다. 검찰개혁, 검찰이 싫어. 쟤들은 안 돼. 이런 거죠. 그죠? 검찰의 권위를 박탈해야 돼. 그럴 수 있어요. 또. 자, 25만원에 동의한. 전 국민 25만원 주자. 동의.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적어요. 전 국민 25만원. 다시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거 반드시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동의하거나. 아, 그렇진 않고. 아, 그럼 세상에 25만원 공짜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받고 싶죠. 저는 3년 동안 어떤 얘기가 많았는데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계속 지속되다가는 과연 한국 출산율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정부가 네. 그다음에 지구 환경이 가장 심각한 건데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라고 네. 출산율은 우리나라도 노력하고 잘할 수 있고 지구 환경은 우리나라만 노력하자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라도 좀 잘 이해하고 수출 문제를 따르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해를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중단될 정도로 밖에 저것 때문에 탄핵이 된다. 이런 것도 그 국민들이 원하는 저를 동의할 수는 있지만 그게 결국 바람직스럽지는 않은데 윤석열 스스로가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고서 스스로 하야를 했다면 상당히 나라를 자,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만 잠깐 듣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성공한 정부 얘기해보세요. 출산율 높이는데 어떤 정부도 성공 못했어요? 윤석열 정부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정부가 못했습니다. 87년 이후에. 그럼요. 이걸 왜 윤석열 정부 탓을하십니까? 앞을 그건 뭐 작년 거죠. 그게 심각해졌잖아요. 그 모든
내리막길을 오다 보니까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하고 쭉 내리막길을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점에 온 거네, 그죠? 네. 모든 국민이 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32년 동안 아무도 못한 겁니다. 그죠? 기후변화. 기후변화 동의하고 혹시 있었습니까, 이번에? 민주당에? 없어요. 없습니다. 예. 저는 통합 민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투표는 이해관계에 따르거나 합리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했든 이해관계에 따라서 했든 정서적으로 했든 여러 가지 이게 층위가 다르긴 하겠지만 있긴 있겠죠. 근데 선생님 이번 총선의 핵심은 뭐냐면 거부한다가 핵심입니다. 저항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게 한 축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후변화, 저출산, 지방소멸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오래된 숙제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87년 이후에 해결을 한 게 없어요. 실제로 거의 해결하려고 노력을 다 했어요. 정권마다 다 노력했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지금까지 저출산에 투입된 예산이 한 350조쯤 됩니다. 근데 전혀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저항이 한 축에 있으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기획을 해야 돼. 이런 게 있겠죠. 이게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총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공약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합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합의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합의한 거는 어디까지냐? 윤석열은 안 돼. 그죠? 거부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불안해.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세상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숙제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꺼내냐 하면 시민사회 얘기를 합니다만 대부분의 세상이라고 하는 건 긴 역사를 보면, 짧은 역사를 보면 뭐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생기고 이런저런 사안이 생기죠. 긴 역사를 보면 이렇게 층위가 한 3개 정도, 이렇게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층위가 3개 정도 있어요. 가장 표면적인 바다, 이게 뭐냐면 정치입니다. 정치는 파도가 막 2, 3m만 불어도 팽팽하다 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순식간에 변해요. 여러분들 2년 전에 대선할 때 문재인 정부 얼마나 사람들이 욕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문재인 정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갈등만 야기시켰어. 자기 편만 챙겼어. 이 욕을 먹으면서 정권을 뺏긴 겁니다. 그렇게 윤석열한테 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어요. 정치라는 거는 5년 지나면 확 바뀌고 또 5년 지나면 확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정치는 언제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 거냐면 87년에 만들어졌어요. 87년 이후 대한민국 정치를 움직인 정치적인 사건 3가지를 통상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해요. 첫째는 DJ의 당선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에서 큰 분수령 중에 하나예요. 처음으로 수평적인 여야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선거에 의해서. 그래서 DJ의 당선 자체가 큰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 이게 약간 사람들이 공부가 있겠습니다만
노무현의 죽음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대한민국 정치에 아주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영향을 주는 게 두 번째가 노무현의 죽음이고, 사실은 노무현의 죽음 이후에 그걸로 미안한 마음으로 문재인 정부도 나왔고요. 그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세게 밀어줬죠, 사실은. 세 번째는 박근혜 탄핵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87년 이후에 보수 정권이 3번, 민주 정권이 3번 사이좋게 교체했습니다. 그죠? 생각해보세요. 3번씩 했어요. 그 중간에 보수와 민주와 약간의 이게 약간 YS 정도 한번 딱 빼놓고 나면요, 비슷비슷하게 정권을 잡은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보수 정권이 못 만든 게 아니라 87년 이후에 모든 정권이 잘하려고 하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왜 못하는 거냐? 우리 사회의 두 번째, 정치보다 조금 깊은 바다, 수심 한 20m, 30m, 100m 이런 거 되는 게 경제입니다. 그죠? 정치는 87년으로 만들어졌어요. 한국 경제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뭔가요? 한국 경제를 87년,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는 97년 IMF 이전과 97년 IMF 이후로 나오죠. IMF를 깨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바뀐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바뀌었어요. 물론 대기업들도 무슨 재무구조도 훨씬 좋아졌고 경쟁력도 생겼고, 이 와중에 무슨 주식이 800에서 500에서 2000도 훌떡 넘어가고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혹시 87년에 대한민국의 1인당 소득이 얼마였는지 생각나시나요? 87년. 87년에 대한민국 1인당 소득이 3,500불입니다. 그로부터 민주화된 선거를 7, 8번을 거쳐서 대통령을 바꾸면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90년입니다. 이전까지는 권력과 자본이 유착하고 권력에 기생해서 돈을 벌고 권한 유착에 의한 부패가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고, 온갖 특혜와 특권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때입니다. 97년은, 그래서 97년 이전까지 한국 경제는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9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즉 시장의 힘이라고 하는 게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된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힘이라고 하는 건 한물 갔어. 세상을 움직이는 건 경제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2년 그때쯤 되면 이미 대한민국은 경제가 좌우하는 세상이 돼요. 물론 여기에 일부 언론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영역이 있긴 하겠지만, 시장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힘이라는 게 아래로 다 영향을 미쳐요. 정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 이거를 사회문화, 지금 우리가 오늘 강의 주제를 생각하는 시민사회라고 생각하면, 시민사회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영역,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 구조가 바뀌진 않아요. 그죠? 어떤 정권도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했어. 그 얘기는 물론 정권이 저출산 해결해서 더 근본적인 여러 가지 방식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정치 영역에서 깔딱깔딱하는 정책 가지고서는 이 밑바탕에 있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이 위에서 파도가 친다고 이 밑에가 움직이겠습니까? 이 밑에 있는 문제가 여러 문제가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밑에 있는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신 문제입니다. 저출생. 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죠. 뭐 우리나라 사람끼리만 애 낳아서 잘 살아야 돼? 이민 많이 받아갖고 다문화 국가로 살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죠? 저출생에 반드시 같이 따라가는 게 고령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인구 문제예요. 이건 한 사회의 가장 밑바탕에 있습니다. 인구라고 하는 건 이게 기계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는 사회의 한 구성 요소이기도 하지만 자연적인 요소이기도 해요. 몸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 없어요. 머리로 인구를 만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문제는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이라는 건 한순간에 획가닥 하지 않아요. 자기 리듬을 타고 쫙 하는 겁니다. 이 법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는 걸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해요. 내추럴로. 마치 인구라는 건 자연법에 가까운 겁니다. 이거를 바꾸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하강 추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87년이고 한 번도 출산율이 높아진 해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딱 한 번 출산율이 약간 반등했어요. 근데 그것도 다시 구부러집니다. 바로. 야, 이것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거보다 더 우리의 사회문화적인 일상적인 삶, 행동 양식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경제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죠? 자, 이 두 가지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이 인구 문제, 저출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네. 결혼을 안 하니까 애가 안 낳죠. 결혼하면 그래도 한 줄은 날려고 하는데 결혼을 안 해. 결혼을 안 한다고 자연인 남성과 여성이 자연적인 동물적 본능조차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성에 대한 본능이 다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건 성이라고 하는 동물적 본능을 사회적 관습이라고 하는 결혼과 가족제도로 묶어놨어요. 그동안 일부 유치제라고 하는 걸로 묶어놨어요. 근데 구약성경 보면 마 형님의 처 다 하잖아요. 일부 다처제 시대는 그게 성경에도 그냥 정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죠. 이 결혼을 지금의 가족제도라고 하는 걸로 묶어놓고 성이라고 하는 것도 가족제도 안으로 묶어놨어요. 이건 아주 밑바탕에 깔려있는 우리의 사회 문화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것도 별로 희망 없어. 경제도 별로 희망 없어. 이거는 더 희망이 없어. 그냥 기존 시스템으로는 난 도저히 살 수 없어. 좋아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사회라고 하는 거는 가족, 동창회 이런 정서적인 친밀성을 갖는 대부분의 우리들의 인간관계는 다 시민사회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정치는 형평성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 원리가 있어요. 정치의 기본 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원리로서의 자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일견 쌍생아입니다. 지금의 근대 세계가 200년 전, 300년 전에 만들어질 때 지금의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주고 1인 1표를 주고 물론 지난한 싸움이 있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한 사람이 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경제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나요? 경제는 사람 숫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액주주가 10,000명 있어도 다액주주가 혼자가 많습니다. 자본주의는요, 가지고 있는 자본의 크기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주식의 숫자가 의사결정 구조의 핵심입니다. 자, 시민사회가 이런 영역인데, 이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건 사실은 일부일처제의 가족,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양성, 이런 여러 가지가 그 시스템으로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 설명을 하는 건 뭐냐면, 정치적인 변화는요, 기분은 좀 나쁘고 언짢긴 하죠. 왜냐하면 그게 맨날 뉴스에 제일 앞에 나오니까. 그래서 기분 나쁘고 언짢긴 하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5년 지나고 나면 또 욕하고 또 하는 거고, 2008년 노무현 대통령 지금 수십만 명씩 봉황마을을 찾아가서 참배하지만 2008년에 저희 정권 내주고 내려올 때 정말 온갖 욕을 당했습니다. 경제 포기한 대통령, 이건 아주 점잖은 욕입니다. 건달 같은 대통령 대놓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하죠.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욕을 안 먹었습니까? 똑같이 욕 먹으면서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았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김대중 정부도 막판에 20% 지지율을 넘기기가 힘들었고, 노무현 정부도 20%대 지지율에 깔딱깔딱하면서 마지막 1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라고 하는 건 그렇게 파도처럼 움직이지만, 시민사회라는 건 한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는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세상의 변화라는 걸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대한민국의 변화라고 하는 건 단순히 윤석열이냐 아니냐의 변화가 아니라,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너무 커. 수도권의 집값과 창원의 집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지금 당대에 있는 이런 차이와 불평등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불평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총선은 검찰개혁 말고 마땅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죠? 경제개혁에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개혁에서 지금 겪고 있는 세대 내, 우리 세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 뭔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래서 아무도 어떤 젊은이도 중소기업을 안 가려고 해. 다 하시잖아요. 그럼 근데 이 임금 격차를 줄이지 못해. 그래서 임금 격차를 좀 줄여야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공식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해결하기 위한 구호로 내건 정당이 있긴 있나요? 있습니다. 유일하게 조국혁신당이 이거를 걸었어요. 대기업의 임금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임금을 격차를 줄이자. 실제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신이 가능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정신이 가능해 비효경의 일이 아닌데. 그게 선진국에서 일부 국가에서 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한 조건이 또 있어요. 그걸 하려면 지금의 독점 대기업 노조가 깨져야 됩니다. 즉 산별 노조로 완전하게 전환이 안 되면 그게 해법이 안 생겨요.
세상에 가능한 일만 우리가 했으면 그러면 세상에 여기까지 안 옵니다. 지금 법과 제도만 갖고 안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출생률 법과 제도 갖고 안 돼요. 그죠? 안 됩니다. 해결 못 합니다. 온갖 사회문화적인 조건들, 야, 결혼해라? 이게 법과 제도로 풀립니까? 안 풀려요. 무슨 수로 풀어요, 그거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금 엄마들은요, 자기 딸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하고 싶은 일 아니면 하라. 남편 눈치도 뒷바라지 하지 마. 엄마들이 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스스로 그렇게 살아요. 그 엄마와 딸들이 그냥 계속 합니다. 우리끼리 사는 게 훨씬 편해. 즐거워. 행복해.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그걸 법으로 어떻게 하죠? 법과 제도라는 건 사실은 충분히 바꿀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 사회가 왜 총선을 이렇게 여러 번 하고 대선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잘 안 풀리냐,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단순히 보수 민주정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역사를 길게 보면 100년 뒤에 87년 이후 제6공화국 대한민국을 사람들이 평가하면 어떻게 평가할까? 저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밑바탕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35년을 허송세월한 권력,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87년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집단적인 저항을, 그래서 광장의 문화를 투표장의 문화로 바꾸는 겁니다. 87년 핵심은 그거예요. 대통령 제한 내각제는 그거의 표현 양식이지, 실제로 뭐냐면 87년 이제는 민주주의 한다 그러면 다 광장에 나가서 데모하는 겁니다. 87년 이후에는 민주주의를 한다는 건 뭡니까?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투표를. 광장과 밀실의 차이입니다. 그죠? 이게 87년 민주화가 우리들에게 만들어준 문화입니다. IMF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30년 동안 내가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 그러면 내가 잘 살고 회사가 나를 버팅겨줄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나를 안 버팅겨줘. 나가래 이제 막 내쫓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나는 대책 없이 구조조정 당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줄 알았더니 나라도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금모으기 막 해서 IMF는 어떻게 넘어갔는데 그 이후로는 금모으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다 확신합니다. 안 해,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IMF라고 하는 이 시장경제 진입은요, 바로 광장에서 밀실로 변한 민주적 행위, 시장경제라고 하는 건 내가 공부 잘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친구도 같이 취업시켜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각 개인이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개인 중심의 세상이 된 겁니다. 그게 일상생활이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이거에도 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화를 막 부추겨요. 다 이제 결혼도 안 하니까 1인 가구가 막 30%, 40% 늘어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그죠? 그 혼자 사는 사람들 맡아서 온갖 서비스 시스템도 갖춰집니다.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이 괴물은 혼자 사는 거를 부추기는, 개인화를 부추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옛날에는 전화 걸면 얘야 전화 받아라, 네 친구 누가 왔다. 그런 거 있어요. 다 각자 밀실에서 자기 방에서 그냥 몰래 자기 전화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거를 중간에서 매개하거나 연락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나마 텔레비를 못 볼 때는 그래도 같이 모여서 야구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각자 흩어져서 자기 방에서 야구 봅니다. 축구도 각자 흩어져서 봐요. 다 각자.
이게 정치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미쳐요. 점점 개인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미 87년의 모든 우리들의 문화는 개인화를 부추기는 세상으로 온 겁니다. 이혼율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별로 관심 없어요. 이혼 두 번, 세 번도 다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이혼한 탤런트가 텔레비전에 다시 나오려면 5년 걸렸어요. 지금은 이혼한 게 자랑입니다. 그걸 갖고 와서 리얼리티 쇼에서 떠듭니다. 그게 자랑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를 지탱했던 가족, 우리를 지탱했던 기업, 나를 지탱했던 국가, 이 어떤 것도 내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됩니다. 내가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투표율은 끊임없이 떨어집니다. 뭐 열심히 해봐야 결국 60%에서 70% 사이, 나머지 30%는 투표 안 합니다. 끊임없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해봐야 소용없어. 저것도 이거나 저거나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3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4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시장되나 똑같아. 그래서 지방선거는 60%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절반이.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근데 개인이 세상을 혼자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너 무인도가 혼자 살아도 누가 좋아합니까? 그건 싫어요. 각자 자기의 고유한 삶을 지키고 내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싶지만 너 혼자 살아는 하기 싫어. 근데 이거를 가족으로, 기존의 기업 문화로, 뭐 부장님이 지시하고 막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든 세상 됐어요. 5월 1일 날 노면재단에도 노조가 있고요. 참여연대도 노조가 있습니다. 와인 노조가 있나요? 무노조입니까? 여기는 아직도 삼성도 노조를 만드는데 있죠. 파업도 합니다. 네? 임금 협상도 합니다. 아 정말 힘들어요. 5월 1일 날 노는 날이기 때문에 동아에 손님이 많이 옵니다. 헌달에 해서 손님들이 많이 와요. 행사를 하니까 우리 직원들은요 다 휴무입니다. 노동절날 왜 우리가 근무를 해야 돼? 이렇게 됩니다. 물론 기념관을 가동하기 위한 한 5명 정도는 할 수 없이 나오죠. 나머지는 다 쉽니다. 노동절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아무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관장이니까 내가 안 나와. 이러면 저는 뭐가 됩니까? 꼰대가 되는 겁니다. 못 헤어져도 그거 할 수 있는 백장이 되는 어른은 요새 없습니다. 자, 이런 세상이 됐어요. 혼자는 못 살아. 근데 뭔가 뭉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뭉쳐야 되냐, 이게 이제 숙제예요. 이 뭉치는 거를 우리가 그전에는 혈연으로, 이게 가족입니다. 그죠? 아니면은 한번 딱 하면 평생 직장으로, 그래서 기업주의로 이렇게 뭉쳐졌어요. 지금은 평생 직장 가지라는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대학생들한테. 평생 직장 갖는 건 바보야. 네가 2년마다 3년마다 끊임없이 옮겨 다니면서 네 월급을 높여야지 어떻게 평생 직장을 하냐. 그렇습니다. 평생 직업은 있을 수 있어도 평생 직장은 없어. 다 이렇게 가르쳐요. 동의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평균 근속연수가 가장 긴 대기업이 어디냐? 어디겠습니까? 가장 평균 근속연수가 긴 기업. 네? 공무원은 기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네. 예, 하여튼 공무원 빼고. 이게 SK, 포스코, 삼성 이런 데가 근속연수가 제일 긴 기업이었어요. 근데 삼성이나 SK나 이런 데가 평균 근속연수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11년입니다.
평균 구속연수. 이게 평생 직장이라는 건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50살 됐는데도 아직 회사에 남아서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너 좀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눈치를 주는데 나도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니까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직원들도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기업 문화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평균 근속 연수가 11년에서 10년밖에 안 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28살에 들어가면 40살 되면 나와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럼 눈치 빠른 놈은 먼저 나오겠습니까? 쫓겨 나오겠습니까? 먼저 나오죠. 능력 있는 놈부터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저는 이제 사람들이 혼자서는 못 살아가 뭔가 뭉치게 해야 되는데 그 뭉치는 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리지스턴스라고 그러는데 저항이라고 합니다. 반대하고 싫어하고 이런 걸로 뭉칩니다. 혐오의 정치, 차별의 정치는 다 여기에 기초합니다. 그러겠죠. 반대하는 놈들 모여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대상 무언가를 기획하는 겁니다. 뭔가 이쪽으로 보면 하나는 정서적이에요. 정서적인 거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서적인 겁니다. 정서적인 감정적인 거. 또 하나는 어떤 인터레스트나 뭐 이해관계나 가치 이런 걸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이는데 요새는 다 어떻게 모입니까? 인터넷에서 번개처럼 모여서 즐겁게 하고 바로 회사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인터넷에서 해요. 극장도 안 갑니다. 극장도 안 가고 다 각자 자기 방에서 눈물의 영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같이 안 봐요. 엄마 딸이 각자 자기 방에서 눈물의 영을 보면 시청률을 30% 올려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극장도 안 갑니다. 극장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왜?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내가 보는 정도만큼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의 폭이 훨씬 넓잖아요. 극장 가면 15,000원 내고 극장 영화 한 편 보는데 15,000원 내면 넷플릭스에서 10,000개 중에 골라보는 거 아니에요. 즉 개인화가 됐다는 얘기는 선택의 여지가 많아졌다는 거고 선택의 여지가 많아졌다는 건 세상이 다양해졌다는 뜻이죠. 우리가 넷플릭스 얘기하지만 넷플릭스만 있습니까? 넷플릭스 있죠. 왓챠도 있죠. 온갖 OTT들이 많아요. 그렇게 삽니다. 근데 정말 잘 안 보시나 보다. 시민 동안 사람이 봐야 됩니다. 왜? 세상이 바뀌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넷플릭스와 왓챠와 무슨 뭐 이런저런 OTT 이용자가 대한민국에 몇 명쯤 되겠습니까? 다 모으면 이게 1200만입니다. 나이 많은 70대 이상의 고령자 빼놓으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거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차 타고 서울역 가보세요. 기차 안에서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80명 앉아 있으면요 그 중에 75명은 스마트폰 하고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만 하겠습니까? 버스에서도 하죠. 집에 가서도 하죠.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나하고만 소통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는데 세상에 제일 모으기가 쉬운 게 저항입니다. 반대합니다. 이게 제일 모으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각들은 다 다르지만 저거는 싫어. 싫은 놈들 모여봐. 이게 세상에 제일 사람들을 끌어모으기가 좋아서 대부분의 정치가 차별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왜 안 했냐? 그전에는 이렇게 개인화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래도 뭐 공부를 많이 하거나 학력 높진 않아도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혐오하고 차별하지 않으면서 이거를 끌고 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힘이 있었어요. 근데 다 개인화가 되니까 다
각자 자기의 정보 루트에 따라서 정보를 얻어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차별하는 겁니다. 얘랑 달라, 우리끼리 뭉쳐. 이게 정치의 기본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정치적 정보를 신문을 통해서 하십니까? 텔레비전을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제공해 줍니다. 민주당 거 열심히 보는 사람은 절대로 저쪽 당 거를 볼 일이 없어요. 뜨지를 않아요. 그게. 윤석열 욕하는 거를 맨날 보는 사람은 윤석열이 얼마나 대통령으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그런 게 절대 뜰 수가 없는 게 SNS입니다. 그렇게 정보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야 돼요. 그죠? 지금의 독점 대기업 노조 중심에 그래서 10%도 안 되는 이 독점 대기업 노동자가 이 하청업체에 다 등쳐먹으면서 살아갖고 저희들은 1억씩 넘게 받고 우리들은 막 3천, 4천 받아.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원격차가 너무너무 커졌어.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고쳐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왜 갑자기 대답이 줄어듭니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대한민국의 10년, 20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 이대로 줬습니까? 바꿔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다 윤석열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 정원을 늘려야 돼. 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뭐 따지지 맙시다. 의사 정원을 늘려야 돼.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합니까? 제일 크네. 근데 왜 그걸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그렇게 핍박하십니까? 언제는 문재인 정부 때는 방법은 서툴러도 제가 하는 게 옳아. 그러니까 무조건 지지해주고 저희는 방법이 못 됐으니까 안 지지를 못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제 얘기는 뭐냐면 이 혐오라고 하는 이 저항과 이 정서적인 혐오에 기초하고 있는 이게 너무나 커서 다른 나라들이 이게 인종으로 피부 색깔로 이런저런 걸로 바로 드러나요. 또는 종교로. 근데 대한민국은 이게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이게 오직 지역을 통해서 만듭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간신히 올라갔다 싶은데 다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거꾸로 져가지고. 이게 너무 커서 이 정부가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해결해야 되는 국민연금 개혁과 교육 개혁과 노사관계 개혁과 의료 개혁과 이런 거를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의사가 저항하잖아요. 그럼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즉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동의하지만 나는 네가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싫은 이유를 찾으려니까 쟤는 독선적이야. 쟤는 불통이야. 방법이 잘못됐어. 야단치고 뭐 미운데 그 원인을 찾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즉 기획을 하고 새로운 미래를 갖기 위해서 뭔가 이해관계를 잘 적용하고 기후변화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로 우리 삶의 양식을 바꿔야 되고 이런 멋진 기획을 하는 게 선거여야 되는데 그래야 새로운 나라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총선은 뭘로 간 거예요? 없어. 연금개혁, 의료개혁 이런 거 못해도 돼. 의료개혁이 지금 의사 정원 늘리는 게 몇 년 만에 벌어진 일인지 아시죠? 27년 만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정권들은 도대체 뭘 해서 속상하잖아요. 이거를 1년에 300명씩, 200명씩만 늘렸으면 이런 사안이 없잖아요. 근데 다 낳고 있다가 다 모른 척 눈 감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거를 1,000명, 2,000명을 늘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저놈은 못 믿겠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정치합니까? 네? 그래도 싫은 건 어쩌겠습니까? 그게 미치는 거예요. 우리들의 정서와 우리들의 마음과 그게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가 이 반대하는 정서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조금 하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반대하게 합니다. 반대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문재인 정부 그냥 따뜻하게 들어버립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는 4년 차에 왔고요. 윤석열은 2년 차에 온 겁니다. 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지금 우리가 이 시민사회 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출생 문제, 지방소멸 문제, 지방의료의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점은 뭐냐면 세대 간의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국민연금 대응 안 하는 건 뭐예요? 니들이 알아서 해. 난 몰라.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거잖아요. 난 이렇게 살다 그냥 갈 테니까 다음 세대가 해결해. 이렇게 해서 30년도 끌고 왔어요. 국민연금을. 저는 독점대기업 노동조합 그들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일이 있지만 그들이 역사에서 걸림돌이 되기도 했어요. 이제 바뀌어야 돼. 87년 789 투쟁 그 이후 35년이 지났잖아. 그럼 바뀌어야지 이제. 기득권이 됐으니까.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노자관계를 뭐 그냥 바꿀 수 없습니까? 그래서 산졸노조로 전환을 해야 돼. 안 된다. 그거 말이 안 된다.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만 했으면 이만큼도 못 오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건 뭐냐면 시민사회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 해결한다고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만나갖고 면담했어요. 대통령도 면담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다 했습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애들 얘기 듣고 수도권에 있는 얘기 듣고 청년 정치관을 만들어서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 청년들 아무도 동의를 안 합니다. 그건 쟤들 얘기죠. 같은 20대라고 하도 이미 달라진 겁니다. 같은 20대도 2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 달라요. 옛날에는 10대 단위로 세대 차이를 구분했지만 이제는 22살 된 놈들이 28살 된 선배한테 저 꼰대들 젊은 꼰대들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있습니다. 저거는 나이도 젊은 게 벌써 꼰대가 됐어. 그러면서 지들끼리도 싸웁니다. 그게 뭐냐면 시민사회가 정말 미세하게 균열을 이루는 다양성을 가진 집단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미세하게 균열돼. 미세하게 균열됐다는 건 그 욕망이 다 다른 집단이 되고 있어요. 청소년 문제? 무슨 청소년 문제가 똑같습니까? 강남에 있는 청소년과 창원에 있는 청소년이 무슨 문제가 똑같아요? 금천구에서 제가 서울 금천구 청년인데 금천구에서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 서초구를 갔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갖고 1년 만에 저한테 왔어요. 청장님, 저는 그런 거 인정 안 하는데 정말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초구를 갔더니 같은 어려운 아이도 수준이 다릅니다. 달라요. 서초구의 어려운 아이들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외국여행 갑니다. 금천구는 잘 사는 애들 상위 10% 20%만 갑니다. 애들을 모아보면 금천구의 청소년들은 아무 희망이 없어서 그래서 애들이 무기력합니다. 그 무기력을 깨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저는 금천구에서 가면서 서초구에 갔더니 청소년 수급대보는 기초생 수급자 차상위자들도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와이도 저 광주에 있는 와이하고 대구에 있는 와이하고 무슨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거리에 따라서 이미 다 달라졌어요. 이 밑바닥에 있는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은 전부 미세균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치는 미세균열을 싹 없애버리고 양극화돼 버렸네. 그죠? 미세균열은 욕망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른 입장을 갖는 겁니다. 근데 정치는 이당 저당 두 개로 딱 가버렸네요. 저는 녹색정의당이 녹색이란 이름을 건 정당이 어떤 선진국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이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그들이 얼마나 잘하고 못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녹색도 필요 없고 정의도 필요 없어. 너희들은 우리 마음에 안 들어. 안 찍어주는 이유는 있겠지 됩니다. 네? 저는 시민사회의 미세균열과 이 갈라진 틈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YMC는 이 갈라진 미세한 틈들을 보면서 그 다양한 차이들을 인정하면서 그 차이들을 수용하면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요구를 우리의 프로그램에 담아가는 거예요. 정당처럼 두 개로 그냥 딱 갈라치해서 이건 우리 편, 이건 저 편 이런 거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시민사회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조립할 수 없다. 근데 대한민국의 정치는 혐오와 배제에 기초한 양극화된 정치여서 이미 시민사회 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반영하는 중간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의사협회 농성하는데 경실련이 성명서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협회가 경실련한테 뭐라고 반박 성명을 했는지 혹시 보셨나요? 사무총장님 보셨습니까? 시민단체를 대놓고 이익단체인 의사협회가 의사협회라가 무슨 질이 국민의 생명을 생각합니까? 이익단체지 그냥. 세상에 있는 수천 개의 이익단체 중에 하나예요. 전문성이라고 하는 걸 무기로 하는. 이 이익단체가 감히 대한민국 시민단체 원인 경실련한테 공개적으로 반박 성명을 했습니다. 이 무책임한 집단. 너희들은 아무런 상황도 모르면서 너희들 입장에 따라서 정권의 줄대기에 갖고 이렇게 저렇게 출세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냐. 너희들은 비판해놓고 잘못돼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집단이잖아.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의사협회가. 근데 어떤 시민단체도 그 의사협회를 공격을 안 해. 이건 뭐지? 우리 시민단체를 내 친구를 저렇게 욕하는데 아무도 경실련에서 친구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친구가 맡고 있는데 그래 얘가 좀 잘못한 게 있다 치자. 그렇지만 네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 넌 이익 집단이고 지금 국민 생명 골몰에서 지금 파업 부추기고 있잖아. 왜 그 목소리를 시민단체들이 하나도 뭡니까? 지금 우리 사회 시민사회라고 하는 건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뭔가 의사 정원을 늘리는 거를 힘을 실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 인간은 윤석열 편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다음부터 말을 안 들어요. 저 인간은 신뢰할 수 없어 이렇게 되버립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와서 막 의대 정원 2,000명 되는 게 합리적이고 지방의료는 그렇게 안 하면 다 죽어. 당신들 이제 좀 있으면 노인 될 텐데 그럼 맨날 서울 삼성병원으로 치료받아서 갈 거야? 안 되잖아.
의대 정원 2,000명쯤 늘리면 그 중에 한 1,500명, 1,000명 정도는 지방에 남아있어야 되잖아. 이거 안 하면 다 죽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제 저 인간이 변절했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어떤 인터레스트나 가치도 수용이 안 돼요. 저는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민사회 단체라고 하는 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Y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입니다. 가장 큰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배울 게 많아요. 우리 직원들 승진 이런 거 할 때 YMC 흉내내가지고 간사를 논문 쓰듯이 논문도 봤습니다. 그 저희 직원들이 야, 너 Y를 가서 보고 와. 가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야. 길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큰 몸짓과 긴 역사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유지, 이사, 어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이 걸림돌들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걸림돌이 있으면 그거를 치워주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세상이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미세균열되어 있는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하지 않고서는, 즉 반대하는 사람 모여가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새로운 기획을 끊임없이 하는 그 집단이 없이는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되는 대한민국에서 종교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군사적 억압과 폭력에서 개신교와 카톨릭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는 학생운동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뭐 노동운동이나 뭐 이런저런 시민사회운동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거대한 두세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져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세상이 됐고, 이 작동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갖는 Y가 제 역할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반사회적 행동은, 저항하는, 반대하는 놈들 다 모여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건 친사회적 행동보다 훨씬 쉽게 전염됩니다.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막 결합해서 한 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워낙 미세한 균열이 있기 때문에 연결 지점을 연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로 다 묶을 생각하지 마라. 그 묶다가 지친다가 그냥 따로따로 다 움직이고 이걸 우리는 연결해주는 역할만 해도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합은 신뢰를 집중시키지만요, 연결은 신뢰를 확산시킵니다. Y가 무슨 뭐 돈이 있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하경, 이영무 이 정도가 Y의 백인가 혹시? 근데 별로 도움 안 돼요. 그죠? Y가 가지고 있는 건 Y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Y와 함께 프로그램하는 청소년들, 여러 이사님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뢰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느냐가 Y의 힘입니다. 그거 말고 시민단체가 무슨 힘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저는 소규모를 좀 더 잘 만들어야 됩니다. 덤바에서 한 150명 정도가 소규모 집단이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저는 어떤 조직도 150명을 넘지 않게 잘 관리해봐라. 150명 넘으면 찢어라. 훌륭하신 목사님들 교인 1000명, 2000명 되면 다 찢잖아요. 그죠? 300명, 500명으로 교회 찢어버립니다. 교회가 1000명 이상 되면 더 이상 교회답지가 않아. 이건 공동체가 아니야. 이건 기업처럼 돼. 그러니까 300명, 500명으로 쪼개. 그럼 다 교회 쪼갭니다. 어려운 싸움을 하는 세상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쩌면 시집스 신화의
바위를 열심히 굴러 올려가서 이제 정상에 다다랐다 싶은데 또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저게 다시 굴러 떨어질 걸 알면서도 꾸역꾸역 걸어 내려와서 밑바닥에서 다시 이 바위를 올려가려고 하는 그 시지프스의 노력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시민사회가 가져야 되는 운명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민사회는 승리를 만끽하지를 못합니다. 어려운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는 사람들, 떨어질 거 뻔히 알면서 또 터벅터벅 걸어 내려와서 이거를 또 정상으로 밀어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통상 세속적인 기준으로.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공동체 기도나 오늘 찬송이나 거기에서 보면 어리석다고 하지 않고 위대한 용기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이들은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과 그리고 인간적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패배할지도 모를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수가 이 땅에서 임금되고 왕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그 첫 발자국을 내딛었겠습니까? 마지막 길이 어떤지 다 아는데 모르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예수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몰랐던 일입니다. 그래서 숱하게 많은 제자들이 정말 아끼는 제자들조차도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배신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저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Y가 그냥 세상의 시민단체하고 다른 지점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힘이고 여러분들의 운동의 가장 중심에 그게 있어야 그래야 Y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10분 지났으니까 이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